네, 청구인 대리인 장승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나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고해졌고 그의 언어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도 비판 세력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급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목에서도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전도된 헌법 인식은 자신이 검토하였다고 실토한 포고령에도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2.3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내디뎌 온 민주공화정의 도정을 물어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팽개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에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과 비교할 때 그 힘이 미미합니다. 판단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문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헌재가 갖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질문하는 힘, 그리고 그 질문이 갖는 설득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런 질문의 힘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된 데에 기여한 수많은 요인 중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40년도 되지 않는 길지 않는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나침반과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 무시되고 배척되었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 왔습니다. 정치, 사회 세력이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여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성취가 가능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질문과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충돌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헌법재판소의 위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비판하더라도 질문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편견 가득한 이념틀로 재판관들의 생각과 양심을 함부로 규정짓는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에 질문하는 입을 폭력의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호소는 어느 진영의 일방을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최후의 기관입니다. 지금은 헌재 흔들기에 여념없는 정치 세력도 언젠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는 헌재 심판정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중단 없고 한계 없는 최악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이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에 거스를 수 없는 성취입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순간,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순간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용기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합의이며 그 의미를 내면화한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진실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무이성과 비합리가 지배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고 권력자가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해서 권력 전체의 사유화를 노리는 행위를 허용하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 투쟁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다. 극한의 투쟁을 벌인 야당을 응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 명분과 허위 주장으로 분치를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침해한 행위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군대를 실은 헬리콥터를 국회에 보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을 다시 권자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를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불신과 분열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짓 선동과 거짓말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시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자유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며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했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현실과 관행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좌절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희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법과 절차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 공동체 속에서 희망과 신뢰를 찾을 수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탄핵 심판정에 모였습니다. 저희 국회 대리인단 모두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만간 내려주실 판단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판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리인단 모두는 숨죽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도하고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인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사자 쌍방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선례에 따라 오늘 2회의 변론 준비 기일과 11회의 변론 기일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국회 소추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와 필요성을 충분하게 주장하고 소명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버린다. 자공은 또다시 묻습니다.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논어의 안연편 제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쟁과 굶주림에 참혹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라면 아마도 국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식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BC 5세기 춘추 시대의 말기는 그야말로 굶주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서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의 믿음,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실수와 잘못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실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신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실패와 실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도 없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느덧 피청구인의 주변에서는 아집, 불통, 격노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그의 인사권 행사는 최악이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인물을 임명하였고, 청렴과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인물을,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에는 권력에 아부하는 인사를 거리낌 없이 임명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밀착해 적극 개입한다는 말들이 정권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고집스럽게 행사하였습니다. 차상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청구인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 긴급권과 국군 통수권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 곧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으나 노렸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엄 실행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모든 죄책을 떠넘기며 그들의 충성심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으려 했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에 그에게 헌법 수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순간은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이며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민주공화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이런 원칙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일상에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평범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온 이 가치는 그대로 미래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지 않을 때 왜곡되고 훼손되며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자, 곧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3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원칙과 권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습격당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한 피청구인이 스스로가 괴물이고 민주주의 적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행위는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정치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헌법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헌법전을 찾아 읽고 필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조문을 읽고 필사하며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그 합당한 깊이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작동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이 유린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소화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인의 대리인 송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극히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이 사건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에 매진해 오신 재판관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피청구인이 지난해 12월 3일 돌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처한 지 이제 84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당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황당함과 놀라움, 충격과 공포, 불안과 분노 등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이 그 당시 우리 모두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궤변과 책임 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피청구인이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형태로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기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서 지체 없이 국회 통과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 포령을 발령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및 체포를 위한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증거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증거도 제출한 바가 있어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중복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서 어떤 헌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어서 그 위헌 위법의 정도,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 개의 질문 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 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요컨대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였고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소추 사유는 어떤 특정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의 전 체계 내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가 내란죄라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법상 지위가 어떠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헌법의 수호자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는 헌법 제 66조 및 7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엄중한 책무를 수행할 확고한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공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러한 국법상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피청구인이 당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실은 매우 괴이적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의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용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더니 그 어떤 다른 사정의 설명이나 주장도 없이 갑자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피청구인이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이 말하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의 대립, 갈등, 국회와 정부의 불통 등이 그 원인인지를 살펴본 다음 무엇보다 먼저 국회 또는 여야당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필요에 대비하여 헌법은 제8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상대당과의 대화, 대면 등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불타협의 자세를 완고히 유지하던 끝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동시에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 관, 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유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는 중세시대 이후 서구의 이른바 절대왕정 시대 또는 왕조시대에 존재했던 개념으로 근현대 국민 주권 국가의 헌법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긴급권과는 그 발상의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괴념하지 않고 함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되어서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사와 능력, 자격, 나아가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또 한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군병력을 출동 침투시켜 제압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이라면 대통령의 통상적인 행정권한 행사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밖에 피청구인은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전부 매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 진입을 했으나 그로 인한 무슨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마치 야간 주거 침입 강도범이니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12월 3일 그날 밤 민주시민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즉시 국회 주변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또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그 제복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민주적 양식과 양심에 따라 피청구인의 불법적 명령에 소극적 저항을 벌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여 피청구인의 의도와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그 후 얼마나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지 상상하면서 지금도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세상에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것이 있는가? 의원 등 체포 또는 유혈 사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을 당연히 예상한 경고용 계엄, 심지어는 계몽령 운운함으로써 차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을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이 어떤 궤변을 농하더라도 그 허구성, 그 허위성을 간파할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국민 대다수의 바로 눈앞에서 위법한 만행을 펼쳐 보이고서 그 후에 억지 변명과 궤변으로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판단 능력을 얕잡아보는 오만함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이 나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비상계엄 및 1년의 내란 행위를 계획해 왔으나 정작 그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 상황이 충분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책임 회피,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2개 진영으로 나뉘어서 상대 진영에게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역행하여 헌법과 헌정 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를 그 행위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 그로 인한 현재의 혼란과 갈등, 반목, 적대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탄핵 심판은 단순히 피청구인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지혜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했던 그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헌정 질서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제 우리 헌법이 그 스스로 헌법 및 헌정 질서의 수호 장치로 마련해 둔 이 탄핵 심판 제도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 선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마땅히 파면하여